산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금봉산은 고요함 속에 신비를 간직한 곳이었다. 절 마당의 중심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굵은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할아버지 은행이라 불렀지만 어둠이 내린 후에는 아무도 그 주변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무를 스칠 때마다 옛 영혼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금봉산은 특별히 평화로웠다. 향냄새가 대웅전에서 마당으로 퍼지고 일주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낡은 집신이 돌바닥에 끌리며 느릿한 소리를 냈다. 40년 넘게 절에 머물며 구도의 길을 걸어온 일주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방문에 익숙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이는 물을 청하거나 아이들은 과자를 달라며 뛰놀곤 했다. 하지만 그날 눈에 띄게 슬픔이 깃든 소년이 나타나 스님을 놀라게 했다. 겨우 8살로 보이는 이 소년은 마르고 창백했으며 낡은 티셔츠와 헐렁한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눈은 유난히 맑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이 담겨 있었다. 소년은 절 입구에 서서 양손을 꼭 쥐고 있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보였다. 일주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절에 무슨 일이냐? 물이나 과자를 원하니?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향 한 자루만 피우고 싶습니다. 일주 스님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많은 아이들이 절에 오는 것을 보았다. 어떤 아이는 하룻밤 묵을 곳을 청하고 어떤 아이는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했지만 단지 향 한 자루를 피우고 싶다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스님은 소년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얼굴임을 깨달았다. 내 이름이 뭐니? 어디서 왔니? 스님은 여전히 부드럽게 물었다. 김민호라고 합니다. 옆 마을에 삽니다. 소년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일주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는 대웅전을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인 향로에서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럼 저기 부처님 앞에 향을 피워라. 내가 향을 줄게.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절마당 한 구석에 있는 은행나무를 가리켰다. 거기가 아니라 은행나무 아래에 피우고 싶어요. 소년의 말에 일주 스님은 잠시 멈칫했다. 비록 그 은행나무가 절의 신성한 상징이긴 했지만 그곳은 영적으로 무거운 기운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뜬 밤에 은행나무 아래서 어렴풋한 형체를 보았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확인한 적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어른들조차도 은행나무에 가까이 가길 꺼렸다. 하물며 어린아이가? 일주 스님은 민호의 얼굴에서 장난기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진지함만 보였다. 정말 그곳에 향을 피우고 싶니? 왜 하필 은행나무 아래인 거니? 민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 피워야 해요. 아버지가 거기 묻혀 계세요. 민호의 말은 그 평화로운 아침을 날카롭게 갈랐다. 일주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빗자루 손잡이를 꽉 쥐었다. 스님은 이 절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많은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다. 꿈을 통한 예언에서부터 놀랍게 이루어진 기도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아이의 입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아버지가 거기 묻혀 있다고? 그 말은 스님의 몸을 떨게 했고 그의 심장을 강하게 뛰게 했다. 마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 이때 몇몇 젊은 스님들과 청소를 돕던 마을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들었다. 한 젊은 스님이 다가와 민호를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뭐라고 했니? 아버지가 은행나무 아래 묻혀 있다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니? 민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그 스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꿈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은행나무 아래 서서 땅을 가리키며 내가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마당에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낙엽을 줍던 노파가 작게 외쳤다. 어머나, 저 은행나무는 정말 신령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얘야. 하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은행나무로 걸어갔다. 일주 스님이 방금 건네준 향을 손에 들고
나무 뿌리는 땅 위로 드러나 거대한 뱀처럼 꼬여 있었고 그 중앙에 작은 빈 공간이 있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향을 땅에 꽂았다.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타오르며 향연기가 공기 중으로 피어올랐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막 타기 시작한 향이 갑자기 격렬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넣은 것처럼 붉은 불꽃이 강렬하게 타올라 눈 깜짝할 사이에 향 전체를 태워버렸다. 땅에는 작은 재만 남았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다. 일주 스님은 많은 이상한 일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향이 타오르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한 젊은 스님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낙엽을 줍던 노파는 재빨리 은행나무에 절을 하고 기도를 중얼거렸다. 제사를 지내러 온 중년 남성이 가까이 서서 불쑥 말했다. 이 아이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나무에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은행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일주 스님은 다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부드러웠다. 말해보거라. 내 아버지는 누구시냐?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게 됐니?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아버지 이름은 김진호예요. 제가 어릴 때 실종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는 여기, 이 은행나무 아래 계세요. 민호의 말은 조용한 수면에 던져진 돌처럼 마당 전체를 흔들었다. 이 소식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마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이 절 입구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소년을 믿었고 또 누군가는 민호가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타버린 향과 소년의 확신에 찬 말은 아무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일주 스님은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금봉사가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민호의 말, 그 이상한 향,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의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봉사의 마당은 보통 때의 평화로움과 향냄새, 새들의 지저김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기능감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김민호 소년과 은행나무 아래에서 불타버린 향에 대한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나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절 앞에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의심스러워했고 또 누군가는 두려워했지만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다. 과연 소년의 말이 사실일까? 정말 수백 년 된 저 은행나무 아래에 끔찍한 비밀이 묻혀 있는 것일까? 일주 스님은 절의 작은 방에 서서 양손을 등 뒤로 모으고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은행나무를 향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 살면서 많은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지만 오늘처럼 불안한 적은 없었다. 민호의 말. 아버지가 거기 묻혀 있어요는 마치 바늘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고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다. 그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마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울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소리 없는 슬픔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젊은 스님인 도헌이 일주 스님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두 진실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절이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일주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은 간단하지 않구나. 은행나무는 신성한 곳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하지만 소년의 말과 그 향이 타오른 모습,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야.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경찰에 연락하자. 이 상황을 명확히 해야 우리 절의 명예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도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평소 저를 도와주시는 박 반장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일주 스님은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안으로 들어가자. 네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렴.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스님을 따라 절 안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오래된 나무 탁자를 비추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몇몇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일주 스님은 민호를 마주 앉혔다. 자, 이야기해보렴. 내 꿈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보았니? 왜 은행나무 아래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그리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자주 꿈을 꿨어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아버지가 파란 작업복을 입고 은행나무 아래 서 계셨어요. 집에 있는 오래된 사진과 똑같은 옷이었어요. 아버지는 땅을 가리키며 민호야,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는 널 떠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번 꿈에서 깨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어젯밤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더 선명하게요. 아버지는 오늘 절에 가서 아버지에게 향을 피워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평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일주 스님과 도헌 스님의 얼굴에 당혹감을 가져왔다. 꿈이 아무리 생생해도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향이 이상하게 타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헌 스님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내 아버지 이름이 김진호라고 했지? 어떤 일을 하셨니? 그리고 어떻게 실종되셨는지 말해줄 수 있니?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꼭 쥐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들판에 데려가 놀아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떠났다고 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많이 우셨고 그러다 병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실종되셨을 때 저는 겨우 2살 반이었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일주 스님은 가슴이 아파왔다. 고아가 된 아이가 할머니와 힘겹게 살아가며 아직도 실종된 아버지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니. 스님은 민호를 믿고 싶었지만 이성은 모든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마당에서 소란이 일었다. 사찰일을 도왔던 박씨라는 중년 남성이 다급히 들어왔다. 스님, 밖에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경찰을 부르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는 이 일이 절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일주 스님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순간에 소문은 빠르게 퍼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도헌 스님에게 말했다. 경찰에 연락해라. 이 일은 분명히 해야 한다. 사찰의 명예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1시간 후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절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선두에 선 황경감은 38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지만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민호를 보고 일주 스님에게 눈을 돌렸다. 은행나무 아래 누군가가 묻혀있다는 소년의 이야기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심각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님과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경감은 민호의 진술을 기록하기 위해 앉았다. 소년은 꿈과 향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고 아무것도 추가하거나 바꾸지 않았다. 경감은 경청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의심이 보였다. 그는 물었다.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니? 넌 아직 어리니까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누군가가 너에게 들려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거짓말 아니에요. 꿈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은행나무 아래 계시다는 걸 알아요. 황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설득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그는 일주 스님에게 돌아섰다. 스님은 김진호라는 소년의 아버지나 은행나무 주변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일주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그가 절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은행나무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이 지역이 정비되면서 땅이 높아졌습니다. 그 무렵 한 여성이 남편을 찾으러 절에 왔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진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고 그 후로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황경감은 기록을 마치고 일어섰다. 조사하겠습니다.
우선 김진호라는 사람의 신원과 실종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나무는 당분간 그대로 두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아 땅을 파볼 수도 있습니다. 경감의 말에 바깥의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은행나무를 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파박 할머니처럼 절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저 은행나무는 정말 신령해요. 건드리면 불길한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소년의 아버지가 정말 거기 있다면 이런 원통한 일이. 일주 스님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절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소년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는 도원 스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사를 준비하고 신들의 보호를 기원하자. 만약 은행나무를 파야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의식을 따라야 한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 창문을 통해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꿈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의심하더라도 진실이 은행나무 아래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가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절 마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다. 소문은 인근 마을까지 퍼졌고 압력은 금봉사와 아무도 그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은행나무에 쏠렸다. 그날 아침 금봉사의 마당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마치 하늘과 땅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수백 년 된 은행나무는 여전히 위험 있게 서 있었지만 오늘은 단순한 신성한 상징이 아니라 곧 밝혀질 비밀의 중심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마당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부터 호기심 많은 젊은이까지 모두의 시선은 은행나무에 고정되어 있었다. 속삭임, 기도 소리, 한숨 소리가 섞여 불안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일주 스님은 은행나무 옆에 설치된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제단 위에는 향이 피어올랐고 과일, 떡, 그리고 맑은 술 한 병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노란 가사를 입고 가슴 앞에서 양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도원 스님과 몇몇 젊은 스님들이 뒤에 서서 의식을 보조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의식의 엄숙함과 긴장감을 느꼈다. 은행나무는 원래 신성한 장소였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오늘 은행나무 아래의 땅을 파는 것은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게 만드는 결정이었다. 김민호 8살의 소년은 일주 스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어제와 달리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낡은 티셔츠와 헐렁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마치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무거운 임무를 지고 있는 사람처럼 꼿꼿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측은한 마음으로,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 물어보지 않았다. 은행나무 아래 묻힌 아버지에 대한 소년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오늘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황경감은 조사를 이끄는 경찰관으로 일찍부터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 옆에는 인근 마을에서 불러온 잡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삽, 곡괭이, 그리고 작은 굴착기까지 가져왔다. 하지만 황경감은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굴착기는 표면의 흙을 제거하는 데만 사용하고 더 깊은 땅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야 한다고. 이는 단순히 이곳이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만약 민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은행나무 아래의 모든 단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일주 스님이 제사를 마친 후 그는 황경감에게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우리는 신들과 조상들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오늘의 발굴이 어떤 영혼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 아래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절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황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은행나무를 떠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는 조심스럽게 작업할 것입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일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고 다른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박할머니, 절에 자주 오는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저 은행나무는 정말 신령해요.
만약 소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해방되지 못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너무 불쌍해. 작업자들이 일을 시작했다. 굴착기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며 표면의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하지만 은행나무에 뒤얽힌 뿌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멈춰섰다. 뿌리는 마치 거대한 뱀처럼 서로 얽혀 땅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서 발굴 작업이 어려웠다. 한 작업자, 김 씨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황경감에게 말했다. 뿌리가 돌처럼 단단해요. 손으로 파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황경감은 눈썹을 찌푸렸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다. 천천히 진행합시다. 서두르지 마세요. 만약 아래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긴장했다. 사판자루, 파헤쳐진 흙 한 줌마다 그들의 심장 박동은 빨라졌다. 민호는 그 근처에 서서 파헤쳐지는 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거의 2시간 후 약 1m 깊이의 땅이 파헤쳐졌을 때 김 씨가 갑자기 멈췄다. 그는 몸을 숙여 흙을 손으로 걷어내더니 소리쳤다. 여기 뭔가 있어요. 파란색 천조각. 군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황경감은 재빨리 다가가 모두에게 멈추라고 신호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확인했다. 바래고 찢어진 파란색 천조각이 흙 사이로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더 많은 흙을 걷어냈고 그때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말라비틀어진 사람의 팔이 흙 속에 묻혀 있었다.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몇몇은 뒤로 물러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하늘이시여, 정말이었어. 저기 사람이 있었어. 정말이었어. 일주 스님은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의 앞에 보은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소년이 여전히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은행나무 근처에 흙을 껴안으며 무릎을 꿇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찾았어요. 민호의 외침은 공기를 찢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중년 여성인 윤 씨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런, 소년이 진실을 말했어. 그의 아버지가 여기 묻혀 있었구나. 황경감은 작업자들에게 계속 발굴하라고 지시했지만 더 조심스럽게. 점차 한 남자의 온 시신이 드러났다. 파란색 작업복은 찢어졌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뼈는 말랐지만 여전히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전에 대기했던 법의학팀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보호복을 입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분석을 위한 샘플을 채취했다. 일주 스님은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해냈구나. 이제 경찰이 나머지를 처리할 거야. 아버지는 평안히 쉴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여기 계셨어요. 몇 시간 후 법의학팀은 샘플 채취를 마쳤다. 황경감은 일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신은 DNA 검사를 위해 보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옥과 민호군의 진술에 근거하면 이는 김진호 씨, 민호군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박 씨, 절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절이 어떻게 사람을 묻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누가 이런 일을? 누가 김진호 씨를 은행나무 아래 묻었을까요? 일주 스님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절이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절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았다. 그는 황경감에게 돌아섰다. 우리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만약 원통한 일이 있었다면 진실이 밝혀져 고인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찰에게 이 지역을 봉쇄하라고 명령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은행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헤어졌지만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마을 전체, 심지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민호는 일주 스님에 의해 절 안으로 안내되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먹었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마치 그의 마음이 여전히 은행나무 아래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김진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견으로 모두가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은행나무 아래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금봉사는 마치 어두운 구름에 덮인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흩어졌지만 끊임없이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소문은 마을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다. 김민호 소년의 이상한 꿈에서부터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김진호의 시신까지 찢어진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채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공중에 맴돌고 있었다. 누가 김진호를 은행나무 아래 묻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범죄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 환경감은 조사를 이끄는 경찰관으로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법의학팀이 시신을 검사를 위해 가져간 직후 그는 일주 스님, 도헌 스님, 그리고 김진호가 실종되었을 당시 절에 있었던 몇몇 증인들을 소환했다. 그는 또한 당시 절 공사의 건설업체 사장인 이태성을 찾도록 요청했다. 이태성은 건설 노동자 팀을 직접 관리했고 그 중에는 김진호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이태성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는 그날 안에 경찰서에 출두하란 요청을 받았다. 절의 작은 방에서 환경감은 일주 스님과 마주 앉았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경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스님, 김진호 씨가 실종되었을 때 절의 보수공사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또는 김진호 씨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일주 스님은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당시 절은 은행나무 근처의 뒤쪽 구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그들은 낙성식에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김진호의 아내가 절에 와서 남편을 찾았고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그가 그날 공사장에 오지 않았다고 했고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감은 주의 깊게 기록한 후 도헌 스님에게 눈을 돌렸다. 당시 그는 아직 어린 수행자였다. 스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도헌 스님은 눈썹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경감님, 저는 은행나무 근처 지역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노동자들은 매우 바쁘게 일했고 보통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진호 씨를 보지 못했고 그의 실종 후에는 그에 대한 언급도 듣지 못했습니다. 스님들의 진술은 많은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환경감은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의 열쇠가 건설 노동자들과 이태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태성이 가장 먼저 신문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는 동료에게 현재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이태성을 찾아 그날 경찰서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는 동안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강수연, 이태성의 팀에서 일했던 전 건설 노동자가 김진호의 시신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왔다. 강수연은 이제 40대로 야윈 체격의 남자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어왔다. 황경감은 그를 맞이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호 씨에 대한 정보가 있으십니까? 모든 세부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초조한 손길로 말했다. 경감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김진호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가 실종된 날 밤 우리 팀은 절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진호 씨가 파란 작업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너지는 돌소리가 크게 들렸고 이태성 사장이 안전을 위해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절마당으로 뛰어나가 기다렸습니다. 그 후 이태성 사장은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김진호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이태성 사장은 그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진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강수연의 진술은 어둠 속의 빛과 같았다.
환경감은 주의 깊게 기록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확실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그 후에 공사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강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 후에 이태성 사장은 팀에게 며칠간 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은행나무 근처 지역은 이미 평탄해져 있었고 땅이 예전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태성 사장이 무언가를 숨긴 것 같아 두렵습니다. 강수연의 진술은 중요한 단서였고 환경감은 즉시 이태성을 소환해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 경찰서에서 이태성이 들어왔다. 그는 긴장된 모습이었다. 약 50세로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시선을 피했다. 환경감은 그에게 자리를 권하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태성 씨, 절 공사 당시 귀하의 팀에서 일했던 김진호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실종된 날 그가 공사장에 오지 않았다고 하셨죠?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네, 맞습니다. 김진호는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일을 그만두었거나 가정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아내가 와서 물었지만 저는 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환경감은 눈썹을 찌푸리며 강수연의 진술이 적힌 노트를 꺼냈다. 이태성 씨는 김진호 씨가 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팀에서 일했던 강수연 씨는 그날 밤 김진호 씨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김진호 씨가 일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귀하가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후 김진호 씨가 사라졌고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수연이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돌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진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하지만 환경감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태성 씨, 김진호 씨의 시신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기아의 팀이 작업하던 곳이죠. 강수연 씨는 그 후 그가 은행나무 주변 지역을 평탄하게 하고 땅을 높였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계십니까?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조사할 것입니다. 이태성은 떨리기 시작했고 손을 꽉 쥐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치 내적 갈등을 겪는 것 같았다. 환경감은 압력을 높였다. 김진호의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고아가 되어 할머니와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마침내 이태성은 무너졌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후회로 목이 메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별 하나 없었다. 몇 개의 희미한 손전등과 공사장에 걸린 약한 전구만이 은행나무 근처를 비추고 있었다. 우리 팀 5명의 노동자들은 절의 낙성식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일하고 있었다. 삽으로 흙을 파는 소리,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축축한 흙과 땀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와 섞였다. 김진호, 팀에서 가장 강한 노동자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혼자서 은행나무 근처 기초를 놓기 위해 커다란 돌을 지렛대로 들어올리고 있었다. 저는 근처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4명은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돌을 나르고 있었는데 그곳은 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갑자기 돌이 안에서 금이 가는 듯한 건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수백 킬로그램이 기울더니 김진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짧게 비명을 지르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어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진호야, 진호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전등 빛 아래 그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땅을 적시고 있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지만 생명의 기운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지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가 되었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공사는 며칠 안에 완료될 예정이었고 절과의 계약은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계약, 돈, 그리고 아마도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은행나무와 그 뿌리들이 절 마당에서의 시야를
마치 보호막처럼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이 일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다른 4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쉬자. 절 마당으로 나가서 나를 기다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고 제가 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용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굴착기를 조종했습니다. 기계의 굉음이 다른 모든 소리를 덮었습니다. 저는 은행나무 아래에 깊은 구덩이를 팠고 뿌리가 그곳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진호의 시신을 그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땅에 남은 피는 삽으로 흙을 덮어 숨겼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저는 더 많은 흙과 돌을 부었고 굴착기로 평탄하게 만들어 이전보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팀을 불러 오늘 일이 일찍 끝났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돌아가 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김진호가 은행나무 아래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흙과 뿌리가 그를 덮고 있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김진호의 아들이 마치 신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를 찾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태성의 고백은 조용한 공간에 폭발한 것 같았다. 황경감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은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군요. 김진호의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저는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기록되어 상부에 보고되었다. 경찰은 다른 팀원들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조사했다. 하지만 이태성이 주모자라는 것은 분명했다. 고백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절 앞에 모여 김진호를 위해 향을 피우고 기도했으며 도시의 이태성의 잔혹함을 저주했다. 이태성의 고백 후 금봉사의 분위기는 다소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이 감돌았다. 김진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끔찍한 사고, 잘못된 결정, 그리고 신성한 은행나무 아래에 묻힌 범죄.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이태성에 대한 분노 외에도 다른 질문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혔다. 어떻게 김민호, 고작 8살의 고아가 아버지가 은행나무 아래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의 꿈, 불타는 향, 그리고 이상한 확신, 모든 것이 마치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영적인 수수께끼 같았다. 일주 스님은 대웅전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경을 앞줄였다. 그는 40년 넘게 절에서 살면서 많은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다. 영험한 기도에서부터 예언적인 꿈까지. 하지만 민호의 이야기는 그를 깊이 생각하게 했다. 그는 마당을 바라보며 은행나무 아래 앉아있는 민호를 지켜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고 시선은 멀리 향해 있었다. 스님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마음속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태성이 자백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향, 꽃, 과일을 가지고 와서 은행나무 아래에 놓고 김진호의 영혼이 평안을 찾기를 기도했다. 박할머니, 절에 자주 오는 노파는 은행나무 앞에서 절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행나무는 정말 신령해요. 틀림없이 김진호 씨가 아직 해탈하지 못해서 그 아이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원통하게 헤어져 있었다니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일주 스님은 은행나무 바로 아래에서 김진호를 위한 천도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떠난 영혼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민호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도원 스님과 젊은 스님들을 불러 의식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비록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우리는 김진호의 영혼이 평안을 찾고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나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김민호는 절 안의 작은 방으로 초대되었다. 그곳에서 일주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소년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네가 아버지를 위해 큰일을 해냈구나. 진실이 밝혀졌고 이태성은 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네 꿈에 대해 좀 더 듣고 싶구나. 어떻게 아버지를 보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다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꽉 쥐었다. 마치 마음속의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정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를 꿈에서 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형체였지만 저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집에 있는 오래된 사진에처럼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은행나무 아래 서서 땅을 가리키며 민호야,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번 꿈에서 깨어나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젯밤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는데 목소리가 더 명확했어요. 아버지는 오늘 절에 가서 향을 피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평안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일주 스님과 도헌 스님의 얼굴에 당혹감을 가져왔다. 꿈이 아무리 생생해도 바깥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향이 기이하게 타올랐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민호의 꿈에 대한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유명한 무당인 조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절에 초대되었다. 조할머니? 날카로운 눈을 가진 노파는 은행나무로 다가가 3번 절을 하고 향 한 묶음을 태웠다. 향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올라 이상한 향기를 퍼뜨렸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행나무는 영적인 에너지가 보이는 곳입니다. 김진호의 영혼은 아직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원한 때문에 그는 꿈에서 아들에게 나타나 그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조할머니의 말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민호의 이야기 뒤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게 했다. 일부 사람들은 은행나무 주변의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보름달이 뜬 밤에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들린다거나 나무 아래에 흐릿한 형체가 보인다는 것. 그 이야기들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들은 절 주변에 그 이미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강화했다. 천도제는 오후에 은행나무를 통과하는 연한 노란빛이 마당에 얼룩을 만들 때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향, 꽃, 그리고 기도를 가져왔다. 일주 스님이 의식을 주관했고 노란 가사는 황혼 속에서 빛났다. 절의 종소리가 공명하며 울렸고 깊은 독경 소리와 어우러졌다. 민호는 스님 옆에 서서 한 묶음의 향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는 않았다. 의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강한 바람이 절 마당을 휩쓸고 은행나무의 잎들을 흔들었다. 제단 위에 놓인 작은 부처상이 갑자기 기울더니 땅에 떨어져 2 조각으로 깨졌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일부는 두려워했다. 하지만 조할머니는 그 근처에 서서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김진호의 영혼이 해방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일주 스님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마치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은행나무로 다가 새로 평평해진 땅 위에 향을 놓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아무도 감히 이 신성한 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 윤씨, 절에 자주 오는 중년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 아이는 너무 강해요. 그의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천도제 후 민호는 일주 스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절에 머물렀다. 소녀는 말이 적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 스님은 민호 옆에 앉아 물었다. 마음이 가벼워졌니? 이제 내 아버지는 평안하단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제 슬프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그리워요. 어머니도요. 민호의 말은 스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잃은 상처가 항상 소년의 마음에 남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 어리지만 많은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단다. 네가 원한다면 이 절이 내 집이 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단다. 마을 사람들은 영적인 요소에 대해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민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부모를 잃은 소년이 꿈에 이끌려 아버지의 억울함을 불고 묻혀 있던 범죄를 밝혀낸 것이다. 은행나무는 이제 신비로운 장소에서 진실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태성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고 민호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완벽한 결말을 바라고 있었다. 영적인 진실이 억울함을 밝혀냈지만 소년의 미래와 금봉사의 앞길은 여전히 남아있는 여정이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열린 천도제 이후 금봉사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민호 소년과 은행나무 아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나무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의와 진실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김진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이야기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결말이 필요했다. 이는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특히 민호와 범죄를 저지른 이태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천도제 일주일 후 법의학팀의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황경감은 절을 방문해 일주 스님과 민호를 작은 방에서 만났다. 그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무겁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를 민호군의 DNA와 비교한 결과 확실히 김진호 씨, 민호군의 아버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양손을 꽉 쥐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비록 그가 꿈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을 듣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일주 스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해냈단다. 이제 그분은 억울함이 풀렸으니 그분의 영혼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할머니를 돌보고 싶어요. 민호의 말은 황경감과 스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8살의 아이가 부모를 모두 잃고도 이렇게 강인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니. 황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태성은 이미 체포되어 있었고 사건은 재판을 위해 준비 중이었다. 한편 이태성은 자백 이후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다. 한때 야망에 차 있던 건설업자는 이제 그림자에 불과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잠 못 이루어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자백은 비밀을 간직한 짐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켰지만 다른 형벌, 즉 양심의 가책을 가져왔다. 매일 밤 이태성은 잠들지 못했다. 돌 아래 누워 피를 흘리는 김진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꿈에서 김진호의 부름을 들었다. 깊은 목소리로 왜 나를 거기 묻었나? 왜 내 아내와 아들이 고통받게 했나? 이태성은 놀라 깨어나 땀에 흠뻑 젖어 차가운 감방에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이태성의 재판은 얼마 후에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밖에서 판결을 기다렸다. 이태성은 피고인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 검사는 그의 죄목을 낭독했다. 범죄 은폐, 김진호의 사망을 초래한 공사장 관리 부주의, 시신 은폐 등이었다. 강수연의 증언, 다른 노동자들의 증언,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이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다만 김진호의 가족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년이 은행나무 밑에 향을 피우려 절에 들어가다 한 소년이 절에 들어와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 향 한 자루만 피우길 원했다. 10분 후 온 절이 흔들렸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에 박순자란 여인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박할머니라고 불렀다. 친근하면서도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이었다. 모두들 그녀가 퇴직 후 적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누군가가 그녀가 시장에 나와 채소 몇 단, 쌀 몇 킬로, 말린 생선 한 통을 사서 조용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곤 했다. 마치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웃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가까운 친척이 찾아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녀가 전에 선생님이었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은퇴한 간호사라고 했다. 심지어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 때면 이런 말이 오갔다. 박순자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아주 예뻤대. 도시에서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어쩐 일인지 말년에는 이곳에 혼자 와서 살게 됐대.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순자는 주로 오후에 집 현관에 앉아 손수 끓인 녹차를 조용히 마시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곤 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폐쇄적이라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파란만장했던 인생 후에 필요한 고요함이었다. 20년 전 그녀는 지금처럼 낡은 갈색 한복을 입은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재현이라는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였다. 그는 서울에서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했다. 그들은 서울 강남 중심부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고 도시의 소음과 불빛이 결코 잠들지 않는 곳이었다. 그들에게는 민수라는 아들이 있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두 사람의 자랑이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모습이었다. 성공한 남편, 착한 아들, 넉넉한 재산, 호화로운 저녁 파티, 유럽 여행, 그리고 상류층 여성들과 함께하는 오후의 차 모임. 그러던 어느 10월의 날 남편과 아들이 출장을 가던 비행기가 이륙 몇 시간 만에 바다로 추락했고 생존자는 없었다. 새벽녘에 그 전화 한 통이 그녀의 가족, 미래, 삶을 모두 앗아갔다. 박순자는 무너졌다. 일주일 만에 그 호화로운 저택은 두려울 정도로 차갑고 적막한 집이 되었다. 더 이상 웃음소리도 민수의 작은 손이 투정 부리며 그녀의 치마를 잡아당기는 모습도 남편이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신문을 읽는 모습도 없었다. 박순자는 자신의 그림자가 되었다. 조문객들이 많이 찾아왔고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모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오직 그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고통은 눈물 속에 있지 않고 끝없는 심연처럼 계속되는 공허함 속에 있었다. 그녀는 재산을 팔지도 주식을 나누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남편을 오랫동안 따라왔던 신뢰할 수 있는 팀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겼다. 그녀가 소유한 수백억 원의 재산, 회사 주식, 부동산, 예금, 개인 자산 모두 대형 은행의 신탁 계좌로 이전되었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었지만 그녀는 손대지 않았다. 마치 조용한 서약처럼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작별 인사 없이 밤중에 도시를 떠났다.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이 시골로 왔다. 새 이름으로 작은 땅을 사고 소박한 집을 지었으며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 그녀가 입는 옷은 직접 지은 것이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전화는 오래된 버튼식 전화기였고 아무도 그 번호를 알지 못했으며 전화를 거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일기장 하나를 간직했는데 그 안에는 남편과 아들에 대한 몇 가지 추억과 열지 않은 편지 한 통. 비행기 탑승 전 아들이 공항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읽을 용기가 없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박순자는 계절마다 달라지는 눈이 모습을 보며 살았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고 매일 오후 뒷마당에 채소에 물을 주고 매일 저녁 먼 들판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장 부인 박순자가 아니었다. 그저 박순자, 폭풍 후에 고요한 삶을 선택한 여인일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치 보이지 않는 줄이 그녀를 당기듯 그녀는 본래 영원히 숨을 수 없었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폭우 속에 버려진 아이의 눈에서 과거의 눈빛을 다시 보았다. 소녀는 말이 없었고 마을 입구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젖은 눈빛은 간절히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했다. 그 순간 박순자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아팠지만 살아있었다. 마치 민수가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와 똑같았다. 그 눈빛은 순수하지만 약했고 조건 없는 사랑을 갈망했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왔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부모가 어디 있는지, 왜 버려졌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인생이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게 마치 고통으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조용히. 그날은 비가 쏟아졌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물방울을 얼굴에 세차게 때리며 마을 전체가 젖고 추운 상황에 움츠러들게 했다. 박순자는 시장에서 돌아오던 중이었고 얇은 비옷이 몸에 달라붙었으며 자전거 손잡이를 잡은 손이 추위로 떨리고 있었다. 경복사,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마을 입구의 작은 절을 지나갈 때 그녀는 문득 계단 가장자리에 웅크린 작은 형체를 보았다. 바람을 피하려고 돌기둥에 바짝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헝겊 더미인 줄 알았는데 지나치다가 우연히 뒤돌아보니 약한 움직임이 그녀의 마음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자전거를 세웠다. 비는 여전히 자비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 작은 형체에게 다가가 몸을 굽혔다. 그것은 5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입술은 추위로 검게 변했고 크고 둥근 눈은 반쯤 열려 있었다. 희미한 시선이었지만 여전히 희망의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마른 몸에 남아있는 생명처럼 희미한 빛이었다. 하느님, 박순자가 작게 외쳤다. 그녀는 즉시 비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가슴에 꼭 안은 채 급히 자전거를 타고 마을 보건소로 되돌아갔다. 가는 내내 그녀는 속으로 기도하며 아이의 작은 몸을 자신의 가슴에 바짝 붙여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왜 아이가 절 입구에 버려졌는지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그 순간 그녀가 확실히 알고 있던 한 가지는 시간이 없다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보건소에서 의료진은 즉시 수액을 놓고 따뜻하게 하고 소년을 살리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 박순자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다. 비에 젖은 머리, 아직 마르지 않은 옷 등등.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도 두려움도 아닌 이상한 걱정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방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것을 거의 잃을 뻔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이는 살아났다. 의사는 그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한 경미한 호흡 부전을 앓고 있으며 심각한 영양 결핍이 있고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치료실로 옮겨졌을 때 그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박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사람도 없었으며 소년의 신원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었다. 절의 주지스님도 아무도 아이를 맡기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보안 카메라도 어떤 영상도 기록하지 못했다. 소년은 말 그대로 이름 없는 아이가 되었다. 박순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법적 입양 서류를 신청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서명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재정 능력을 확인하는 등 모든 일을 조용히 진행했다. 큰 소리 치지 않고 소란스럽게 하지도 않았다. 지구대 경찰이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녀는 소년에게 선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단순히 그가 선하고 우직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아이가 이미 겪은 고통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박순자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완전히 고요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어린아이의 발소리가 딸깍딸깍 울렸다.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마다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때로는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동화를 들려줄 때 밤중에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도 있었다. 선우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세월이 흐르면서 조심스럽고 두려운 눈빛에서 안정되고 사랑이 깃든 눈빛으로 변해갔다. 소녀는 자연스럽게 박순자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아무도 상기시키지 않아도 박순자는 선우를 위해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모든 것을 챙겼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그를 유치원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로 데려다 주었다. 매 학기 시작마다 낡은 가방을 손수 꿰매고 헐렁한 교복을 수선했으며 그의 가방에 항상 계란 프라이와 오이가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을 넣어주었다. 그는 한 번도 박순자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녀가 심하게 꾸짖는 것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아플 때마다 그녀는 밤새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숨소리를 지켜보았다. 그는 또한 오래된 서랍장 안에 수십억 원의 잔고가 있는 은행 서류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또한 그녀가 그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었음에도
소박한 집과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 곳에 그를 두기로 선택했다는 것도 몰랐다. 외부인들에게 박순자는 여전히 검소하게 사는 여자였지만 선우에게 그녀는 전 세계였다. 한 번은 그가 우수한 성적으로 전국 학생 대표로 시상식에 초대되었을 때 그는 야자나무 뒤에 서 있던 박순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손에 들꽃한 다발을 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서 있었다. 그는 친구들의 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내려가 그녀를 안았다. 할머니,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제 엄마죠, 그렇죠? 그 말에 박순자는 말을 잃고 그를 꽉 안았다. 그렇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주워온 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몸의 일부, 그녀의 호흡의 일부였다. 선우는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으며 한 번도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알고 있었거나 아마도 박순자만 있으면 다른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끈이 두 버려진 영혼을 단단히 묶었다. 한 사람은 아들을 잃었고 한 사람은 어머니가 없었다. 그들은 마치 부서진 운명이 이제 말없는 사랑으로 다시 붙여진 것처럼 함께했다. 선우는 고요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자랐다. 그곳에는 이끼 낀 처마, 매일 저녁 향기로운 담쟁이 덩굴,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그를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 없는 한 여인이 있었다. 비 오는 저녁에 주어진 그 소녀는 이제 키 크고 온화하며 공부도 잘하고 항상 공손한 청년이 되었다. 선우는 그 여인을 모든 감사와 친밀함을 담아 엄마라고 불렀다.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엄마에게 선우는 그녀가 남편과 친아들이 사고로 죽은 후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운명이 준 뜻밖의 선물이었다. 엄마는 선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을의 누구도 그녀가 한때 서울 한복판의 큰 저택에 살았고 유명한 사업가의 아내였으며 수십억 원의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모든 사람에게 그녀는 그저 소박하게 사는 노인이었다. 매일 떡을 팔고 옷을 수선하고 고용되는 대로 일하며 옛날 절 입구에서 주워온 아들을 키우는 여인일 뿐이었다.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그 소박한 집에서 침대 밑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가 20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거대한 재산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평화와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선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아침에 떡을 팔고 오후에는 옷 수선을 받고 저녁에는 뜨개질을 하고 시장 상인들을 위해 모자를 만드는 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버는 돈마다 그녀는 봉투에 나누어 넣었다. 학비, 다음 달 월세, 공책 살 돈, 명절에 고향 방문할 차비.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은행 계좌에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시골의 뜨거운 햇볕 아래 허리를 구부리고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시장에서 일하는 노모의 모습만 볼 뿐이었다. 심지어 그녀는 아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기도 했다. 선우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었던 날, 엄마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가 우물가에 앉아 울었다. 그것은 비용이 걱정되어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한때 자신의 품에서 파랗게 질려있던 아이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보는 감동이었다. 엄마는 직접 옷가지를 하나하나 싸고 멸치, 새우젓, 떡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아들을 서울로 대학 입학을 위해 데려다 주었다. 선우는 기숙사들에서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의 등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햇살 냄새가 났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모든 것의 냄새였다. 선우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비록 엄마와 떨어져 살았지만 그는 매일 저녁 전화하여 수업,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사진이나 수업 노트 또는 새로 받은 성적을 보내기도 했다. 엄마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몰랐다. 선우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낼 때마다 그녀는 골목 입구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부탁해 열어봐야 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모든 이정표를 기억하고 있었다. 학기 초 시험 성적, 장학금 결과 또는 단순히 그날 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선우의 학비, 생활비, 임대료, 교재비를 충당하기 위해 엄마는 쉬지 않고 일했다. 칼로 자를 듯한 추운 겨울밤에도 그녀는 깜빡이는 등불 아래에서 앉아 내일 납품할 주문을 맞추기 위해 바늘땀을 놓았다.
때로는 너무 지쳐 의자에서 잠이 들고 머리를 재봉틀에 기대고 바늘과 실을 여전히 손에 쥔 채로. 그럼에도 선우에게서 전화라는 글씨가 뜬 전화벨이 울리면 그녀는 벌떡 일어나 얼굴을 닦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밥은 먹었니? 춥지 않니? 돈은 충분하니? 비록 엄마는 은행 계좌에 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고집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이 가장 진실된 것에서 성장하고 의존하지 않고 기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다. 엄마는 선우에게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누군가 내게 밥 한 그릇을 주면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세상에 2배로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선우는 이 말들을 가슴에 품고 항상 엄마의 기대에 맞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선우는 엄마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지 의문이 들었다. 왜 엄마는 자신을 위해 새 옷을 사지 않는지, 며칠 동안 기침을 해도 병원에 가지 않는지, 그리고 누구에게서도 보조금을 받지 않으려 하는지, 혹시 엄마가 언급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과거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대학 시절 내내 선우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고, 그는 항상 자신에게 졸업 후 일을 하게 되면 엄마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낡은 기와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생은 약속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선우가 대학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났다. 부드럽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매우 능숙한 여자. 그녀는 미래의 선우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엄마는 알지 못했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선우가 결혼할 예정이라고 엄마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네가 행복하다는 뜻이구나. 엄마가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반은 기쁨, 절반은 걱정이라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일었다. 선우가 사랑한 여자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진정한 도시 여자로 아름답고 날카롭고 경제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회사에서 일하며 유창하게 말하고 언제나 확신에 찬 걸음걸이를 가진 여자였다. 수진은 엄마와 닮지 않았고 엄마가 알던 여자들과도 달랐다. 첫 만남부터 엄마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분명한 거리를 느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관 때문이었다. 결혼식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서울 중심부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엄마는 맨 뒷줄에 앉아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웃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고요함을 보지 못했다. 연애 내내 수진은 단지 형식적으로 엄마에게 인사한 다음 빠르게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로 돌아갔다. 엄마는 원망하지 않았다. 단지 현대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고 덜 감정적일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랑받는 한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엄마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결혼 후 선우는 수진과 함께 완전히 서울로 이사했고 엄마는 여전히 시골에 있었다. 작은 집은 여전히 지난 수년간처럼 조용했다. 단지 다른 점은 이제 매일 그녀는 전화 한 통,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예전만큼 자주 울리지 않았다. 전화가 와도 그것은 단지 급한 대화일 뿐이었고 때로는 수진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이번 달에 저희에게 조금 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같이 팔부금을 막 냈거든요. 또는 어머니, 치과 치료비가 부족해요. 저희에게 몇백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고 침대 시트 아래에 숨겨둔 몇 장의 지폐를 꺼내거나 필요하다면 은행에 가서 저축통장에서 조금 인출했다. 여전히 그녀가 손대기거리는 돈이었지만 아들이 필요하다면 그녀는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번은 엄마가 선우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희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 왜 매달 돈이 부족하니? 선우는 웃으며 눈길을 피했다. 우리 이제 막 결혼했잖아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녀가 전화할 때마다 수진이 항상 바쁘다고 말한다는 점이었다. 남편과 친아들의 제삿날에도 선우는 돌아오지 않고 그저 문자로 죄송해요 엄마. 올해는 회의 일정이 겹쳐요 라고만 보냈다. 엄마는 제사상 앞에 앉아 떨리는 젓가락을 엎어둔 밥그릇 옆에 놓았다. 밤에 깜박이는 촛불은 그녀에게 마치 옛사람들이 돌아와 조용히 낯설게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한 번은 엄마가 고생해서 서울로 선우 부부를 방문했다. 찹쌀떡 바구니, 새우젓 한 병, 갓 수확한 찹쌀을 들고 엄마가 한참을 초인종을 눌러야 수진이 나와 문을 열었다. 엄마를 보자마자 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빠르게 바구니를 훑어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세상에, 어머니 미리 말씀 안 하셨네요. 저 지금 집 청소 중이에요. 내일 외국 손님이 오거든요. 그냥 여기 두시고 제가 버스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엄마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처럼 다시 버스터미널로 인도되었다. 가는 동안 수진은 사교적으로 웃었지만 차가웠고 부동산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그리고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니는 그냥 시골에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요즘 서울은 너무 바쁘고 어머니는 촌스러우셔서 사기당하기 쉬워요. 그날 엄마는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두 손으로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선물 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자기 연민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깨달은 한 가지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 후로 선우는 더 적게 전화했고 수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가끔 엄마는 엄마 조금만 빌려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만 받았다. 엄마는 여전히 보냈고 여전히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는 듯했다. 오래 지속된 기침으로 박순자는 일주일 내내 피곤했다. 초겨울의 추위와 귀에 울리는 요통으로 그녀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다. 마음의 일부도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다. 선우가 몇 달 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않았다. 비록 전화가 아직도 울리긴 했지만 그 통화들은 주로 돈을 요구하고 송금을 재촉하는 내용일 뿐 예전처럼 진심 어린 안부는 없었다. 이제 박순자는 단지 아들을 만나길 바랐다.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짧은 순간이라도 듣길 원했다. 그녀는 아픈 후 며칠 쉬기 위해 서울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미리 알리지 않았다. 단순히 그녀는 자신의 아들, 버려진 아이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키운 그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문 밖에 서 있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몇 벌의 옷을 넣고 현금도 가져가지 않았고 저축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뭔가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조용하지만 불안한 시험. 만약 어느 날 그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팔을 벌려줄까? 밤버스는 그녀를 선우 부부가 사는 아파트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아파트는 12층에 있었고 넓고 편안했으며 선우가 한때 자랑스럽게 그녀에게 자랑했던 성과물이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맨 처음 나타난 사람은 그녀의 며느리 수진이었다. 수진의 눈은 잠시 놀라움을 보였지만 즉시 냉담함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미리 말씀 없이 올라오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사교적인 목소리였지만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선우는 아내의 부름에 뒤따라 나왔고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다. 엄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박순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여전히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다. 요즘 감기가 들었어. 시골이 너무 추워서 계속 기침이 나서 며칠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왔단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선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지금 우리 집이 좀 좁아요. 수진이 쉬어야 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임신 중이라서. 그리고 저도 일이 바빠요. 엄마는 시골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주름진 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좁으면 내가 소파에서 자도 돼. 뭐가 문제니? 이때 수진이 나와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신다면 시골로 돌아가 주세요. 지금 정말 쉬어야 하거든요.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는 먼지도 많고 시끄럽고 어머니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 가벼운 말이 마치 박순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다. 거절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 아내로 선택한 여자에게서 나오는 낯섦과 차가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침묵하며 안으로 들어가 소파 끝에 앉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우는 어색하게 아내를 바라보고 엄마를 쳐다보았다.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결국 그는 돌아서는 쪽을 선택했다. 밤이 내리고 그 호화로운 집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그녀가 저녁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이불을 가져오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안고 앉아 무한한 공간을 바라보았다. 옛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선우가 어렸을 때 단지 기침 한 번에도 그녀는 밤새 깨어 생강차를 끓였다. 그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넘어질 때마다 그녀는 달려가 그를 일으켜 주었고 일주일 내내 마사지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약해졌을 때 단지 하룻밤 묵을 곳을 바랐을 뿐인데 그것조차 불편한 일이 되었다. 거의 자정이 되었을 때 선우가 나와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엄마, 지금 바로 택시 불러서 시골로 돌아가시게 해드릴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엄마를 배웅할 수 없거든요. 박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눈물도 원망도 없이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나갔다. 다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그녀는 뒤돌아 선우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빛이었던 아들을.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내 잘 돌봐. 엄마는 괜찮아요. 한밤중에 택시가 사람이 드문 도시를 달렸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떠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믿음까지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기 위해. 아들의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 밤 이후 박순자는 시골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 운전사에게 버스터미널 근처의 작은 골목에서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에는 저렴한 여관이 있었고 몇 년 전 선우를 대학 입학시험에 데려갔을 때 들렀던 곳이었다. 방은 작았고 벽은 낡고 축축했으며 천장의 선풍기는 덜컹거렸지만 박순자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단순함에 익숙했고 마음의 조각들을 모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이면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근처 상점에 가서 신문과 가벼운 간식거리를 사서 방으로 돌아왔다. 휴대폰을 켜서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선우로부터 온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다. 대신 우연히 선우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고향 친구로부터 문자를 발견했다. 짧은 문자였지만 마치 칼이 그녀의 심장을 스치는 것 같았다. 박순자 씨, 얼마 전에 수진 씨와 선우 씨가 아래층 이웃과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당신을 쓸모없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말하면서 부부의 일을 방해하러 올라왔다고 했어요. 자식에게 의존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했죠. 듣고 나니 목이 메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박순자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고 눈이 붉어졌다. 비록 많은 경험을 했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심연에 빠졌던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가혹한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가슴이 아팠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밤새도록 바느질했던 수많은 해, 조용히 흘린 눈물들이 이제 의존이라는 두 글자로 바뀐 것이 아팠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강가의 황금 땅 근처에서 아침 식사를 파는 그녀의 오랜 친구 중 한 명,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정부로 일했던 친구를 만났다. 대화 중에 정희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시골에 있는 당신 집 알아요? 듣기론 당신 아들이 집을 팔 사람을 찾고 있대요. 박순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 집이 그 애 이름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팔려고 해? 들리는 바로는 당신 며느리가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사려고 노력 중이라더군요. 남편과 함께 그 집을 지었다고 하면서요. 이제 나이든 어머니가 시골에서 더 이상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그들에게 투자용으로 넘겨준다고요. 박순자는 침묵했고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집의 매 벽돌, 매 문틀은 모두 그녀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비록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건축될 때부터 지금까지 선우 부부로부터 온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몰래 팔려고 하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를 굽힌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어떤 것의 주인도 아니었다. 손익을 계산하는 상품보다도 못했다. 그날 밤 여관방으로 돌아온 박순자는 불을 켜고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거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다. 환한 표정도 슬픈 표정도 아닌 날카롭게 연마된 칼날처럼 날카로운 옅은 미소였다. 20년 가까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후 처음으로 박순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들에게 그들이 의존적이고 쓸모없다고 부르는 노모가 실제로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녀는 오래된 휴대폰을 열고 주소록을 확인하여 익숙한 이름을 찾았다. 이정훈. 그는 거의 20년 동안 그녀의 남편의 개인 비서였던 사람이었다. 비록 은퇴했지만 이정훈은 여전히 연락을 유지했고 매 명절마다 진지한 존경심으로 그녀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박순자 씨. 그의 목소리가 기쁨에 차서 울렸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세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서울에서 임시로 지낼 집을 구하고 싶어요. 단순하지만 작은 계획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곳으로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실 건가요? 그들이 양심이라는 두 글자를 쓰레기처럼 내던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박순자는 골목 안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깔끔하고 편안하며 절대적으로 조용한 곳이었다. 그녀는 또한 중년의 남자 홍길동을 고용했다. 그는 한때 남편의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이제 개인 운전사이자 작은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시골의 부동산 상황을 조사하고 소유권 서류를 확인하게 했으며 동시에 몰래 변호사에게 그녀의 집과 관련된 불법 매매 거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침에 그녀는 3층 발코니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서류를 읽었다. 마치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조용히.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냉철함, 날카로움, 그리고 금속처럼 단단해진 쓰라림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계획이 있었다. 복수가 아니라 깨우침을 위한. 작은 골목의 임시 아파트에서 처음 며칠을 보내면서 박순자는 서둘러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을 들여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의 모든 투자와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했다. 거의 20년 동안 그녀가 손대지 않았던 자산들. 부분적으로는 남편과 친아들을 잃은 후 세상의 혼란에서 물러나기 위함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선우. 그녀가 한때 인생의 마지막 선물로 여겼던 아들을 위해 남겨두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진실이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났을 때 박순자는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랑은 계속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만약 선우가 은혜를 잊기로 선택했다면 그녀는 원망하는 대신 시간과 그들 자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도록 할 것이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지만 용서 없이.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개인 변호사 강민호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는 가족 기업이 강력하게 운영되던 시절부터 모든 자산과 양도 계약을 관리했던 사람이었다. 일주일간의 검토 후 강민호는 모든 자산, 집, 투자 계좌, 금, 주식이 여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오직 시골의 집, 그녀가 선우와 함께 살았던 곳만이 그녀가 자발적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해둔 것이었다. 이제 다시 가져오고 싶으세요? 강민호가 물었다. 원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박순자가 간단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은요? 시장가로 그것을 다시 사고 싶어요. 하지만 내 땀과 눈물로 직접 지은 집을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 깨끗하게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강민호는 존경심을 숨기지 않고 가볍게 웃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자산은 공식적으로 박순자의 새 신원, 김소영 이름으로 합법화되었다. 그 이름은 한때 그녀가 남편의 회사 금융 시스템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가명이었다. 법적으로 볼 때 박순자는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소유한 부유한 과부였다. 하지만 선우와 수진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난 그 가난한 여인이 이 숫자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새로운 신원으로 박순자는 조용하고 분리되어 있으며 보안이 좋은 한강변의 고급 주택가를 찾아갔다. 그녀는 넓은 정원과 연못이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현금으로 전액 지불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다만 새 렉서스에서 내리는 노년의 여성을 보고 놀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매우 결단력 있었다. 박순자는 그 저택으로 이사했다. 함께한 사람은 충실한 운전사 홍길동과 새로 고용된 가정부 이미영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그녀가 해외에서 살다가 온 여자, 일찍 남편을 잃고 자녀가 없으며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만 알았다. 그녀는 손님을 맞이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과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모든 것은 어느 날까지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날 박순자는 이미영과 함께 부동산 전시장의 새 프로젝트를 보러 갔다. 그녀는 한때 남편이 했던 것처럼 임대용 아파트에 추가로 투자하려고 했다. 이미영이 프로젝트 대표를 불러오라고 제안했다. 몇 분 후 로비에서 젊은 여성이 걸어 나왔다. 우아한 차림새, 하이힐이 번쩍이는 나무 바닥 위를 깔끔하게 두드리며 그 얼굴은 비록 화장기 가득했지만 박순자는 즉시 알아보았다. 수진이 다가왔고 그녀의 시선은 박순자에게 겨우 1초 머물다가 즉시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지만 수진은 성공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한 여자였다. 그녀는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고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대표입니다. 어떤 종류의 아파트를 찾고 계신가요? 박순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평온하고 화가 나지 않았으며 약하지도 않았지만 수진의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충분했다.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박순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은 망설였다.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한밤중에 한 푼도 없이 캐리어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을 알아요. 수진은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 묶음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왜 여기? 박순자가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뼛속까지 차가웠다. 여기는 부동산이에요. 집이 아니죠. 여기서 사람들은 오직 가치로만 이야기하죠. 아무도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박순자, 한때 수진이 가난한 하인처럼 여겼던 그 여자가 고급차에서 내리고 명품 재킷을 입고 VIP 고객으로서 전시장 한가운데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만심에 가득 찬 며느리의 뺨을 무언의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 같다. 수진은 상담을 계속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물러나고 박순자를 도울 비서를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전시장에서의 만남 이후 수진은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변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계속해서 프로젝트 주변 지인들에게 김소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 여자가 자신의 시어머니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다. 김소영은 대형 투자자 그룹 뒤에 있는 여자로 부유하지만 매우 조용히 살며 손님을 만나지 않고 사진 찍히지 않으며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한다고. 이것은 수진을 더욱 숨 막히게 했다. 만약 그녀가 그날 본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수년간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등을 돌렸던 것이다. 사건은 여기서 끝날 듯했지만 운명은 그들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했다. 그날 수진이 일하는 부동산 회사는 고급 호텔에서 고급 프로젝트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오직 VIP 고객만을 위한 것으로 개인 초대장이 있었고 모든 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었다. 수진은 상담팀장으로서 대형 잠재 고객 그룹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고 수십억 원짜리 빌라 몇 채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진이 자신감 있게 강당 한가운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노년 여성이 들어왔다. 짙은색 실크 한복에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천천히 걸었다. 남자 비서와 개인 운전사가 뒤따랐다. 비록 단순하게 차려입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방 전체를 자동으로 조용하게 만들었다.
경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접수 직원은 즉시 달려와 길을 안내했다. 수지는 마이크를 들고 있다가 순간 굳어버렸다. 그녀는 즉시 그 사람이 박순자, 아니 더 정확히는 김소영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신분으로. 하지만 주변의 많은 눈길 앞에서 자존심이 걱정을 앞섰다. 그녀는 재빨리 마이크를 내리고 김소영에게 다가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아니, 김소영 씨, 오늘 이 행사에 오셨군요? 초대장은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까운 테이블 몇 개가 돌아볼 만큼 충분히 컸다. 그녀는 초대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실크 옷을 입었다고 상류층이 모이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서 평온한 눈빛으로 수진을 낯선 사람을 보듯 훑어보았다. 그녀 옆에 비서가 부드럽게 흰색 봉투를 내밀었다. 김소영의 이름이 금박글씨로 적힌 하드카드 초대장과 함께 회사 최고 경영자의 서명이 있었다. 그때 프로젝트의 고위 관리자 윤지성이 나왔다. 박순자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소영 여사님, 오늘 행사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3층에 VIP 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는 수진에게 돌아서서 표정을 찌푸렸다. 수진 씨, 누가 당신에게 다이아몬드 등급 고객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허락했어요? 수진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관리자가 그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박순자가 강변 신도시의 새 빌라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전체 그룹의 전략적 투자자로 여겨지는 여자. 그 순간 마치 작은 드라마를 마무리하듯 박순자는 가방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은행 인터페이스가 뜨고 잔액이 분명하게 보였다. 127억 4,350만 원. 그녀는 천장의 불빛이 유리에 비치도록 전화기를 기울여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자랑스러운 말도 승리의 웃음도 없이 단지 모든 말문을 막을 수 있는 시선만이 있었다. 한때 그녀를 가난하고 의존적인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수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굳어졌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존경했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고 어떤 이는 연민의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 추락이 단지 시어머니 앞에서의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한때 자신이 빛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무대 한가운데서의 추락임을 이해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행사장을 떠났고 마음은 바닥까지 부서졌다. 박순자는 쫓아가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날 그녀는 여전히 프로젝트 전체를 둘러보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선택했으며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다. 흥정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옛 사진이 있었다. 그녀, 남편, 그리고 선우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선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선우가 스스로 눈을 뜨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마치 그녀가 문 밖으로 냉정하게 쫓겨난 어머니가 자신이 평생을 들여 키운 아들에 대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던 것처럼. 선우는 그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그 밤 이후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지 못했다. 처음에 그는 그녀가 화가 났지만 곧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나고 어머니로부터의 모든 연락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매번 고향에 갈 때마다 옛집은 잠겨 있었다. 이웃들은 박순자가 몇 주 동안 어디론가 갔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전기와 수도 요금도 몇 달치가 미리 지불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것을 미리 계산한 것처럼. 그리고 선우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몇몇 친구들이 그에게 김소영이라는 부유하고 비밀스러운 노년의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수십억 원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를 얼어붙게 한 것은 어떤 이들이 그 김소영이 그의 어머니와 매우 닮았다고 말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마음속의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고 옛 서류들, 젊었을 때의 박순자 사진들을 찾아보았다. 그녀의 서 있는 모습, 그녀의 눈빛은 수진이 최근에 봤다고 말한 그 여자와 똑같았다. 더 보면 볼수록 선우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혹시 그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어머니가 실제로는 전혀 가난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지만 조용히 조사하는 대신 진심으로 어머니를 찾아가는 대신 선우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계산적인 지름길, 소셜미디어. 어느 저녁 선우는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화면 앞에 앉아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은 울음을 참는 듯 굳게 다물고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저는 가난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매와 책망뿐이었죠. 그녀는 항상 저를 치밀하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하자 그녀는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너무 아픕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었고 눈물이 가득했다. 선우는 전문 배우보다 더 잘 연기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어머니가 부자라고 제가 행운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릅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갔을 때 저는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신발을 가질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돈이 있지만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실직 상태이고 아내는 임신 중이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눈물 어린 말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영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공유되었다. 어떤 이들은 동정심을 보였고 어떤 이들은 감동받았다. 선우의 채널은 며칠 만에 수만 명의 팔로워가 늘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돈이 있는데 아들을 가난하게 살게 하다니 정말 냉혹하네요. 힘내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선우는 모금 섹션을 열고 곧 태어날 아기를 키우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며칠 만에 그의 계좌는 수천만 원을 받았다. 그는 행복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피해자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소셜미디어가 갑자기 들썩였다. 이번엔 그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 박순자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었다. 직접 나타나지 않고 원망의 말도 없이 박순자는 단 하나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선우를 키운 모든 서류의 스캔본에 대한 링크였다. 첨부된 것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다. 선우가 3살 때 폐렴에 걸렸을 때의 병원비 영수증, 매학기 대학 등록금, 그녀가 가정부로 일했을 때의 적은 급여 명세서, 모든 돈이 아들의 하숙비를 위해 사용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또한 법적 입양 증명서를 게시했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나는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너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게시물은 화내지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지만 그 직후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선우의 라이브 영상 아래의 댓글은 완전히 색조가 바뀌었다. 어머니가 당신을 대학까지 키웠는데 버림받았다고요? 병원비가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누가 당신이 몇 년 동안 아플 때 돌봤죠? 입양 서류에 서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이제 등을 돌리자 혈연이 아니라고 비난하네요. 너무 배은망덕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학비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현금을 보내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네요. 정말 심하네요. 한때 기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선우의 영상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고발했다. 그의 채널은 대규모로 신고당했다. 3일째 되는 날 그의 계정은 콘텐츠 위반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선우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박순자는 받지 않았다.
화를 낼 필요도 없었고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번에는 진실이 그녀 대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은 망덕의 대가는 가면 뒤의 진실한 모습을 사회 전체가 보는 것이었다. 인생에는 총성이 필요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지만 가장 단순한 것들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이 있다. 진실이 그것이다. 박순자가 모든 양육 서류를 공개한 후 소셜미디어는 즉시 방향을 바꿨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우를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더 무거운 이름들로 불렀다. 감정적 사기꾼, 배은망덕한 입양아, 전문 울보. 하지만 박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 그녀는 단지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서류는 3가지 주요 내용으로 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개인적 이득을 위한 허위정보 악용. 그녀의 변호사인 강민호는 선우가 꾸며낸 이야기를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받은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여론을 선동하고 어머니를 비방하기 위해 가짜 계정을 사용한 증거도 있었다. 소환장이 선우의 손에 전달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로 떨며 즉시 한때 어머니와 함께 자랐던 시골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녹색으로 칠해진 나무 대문은 이제 전자철문으로 대체되었고 문 앞에 걸린 이름표도 달라져 있었다. 경비원이 안에서 나와 물었다. 누구세요? 집주인과 약속이 있으신가요? 선우는 당황했다. 이곳은 제 집입니다. 저는 여기서 거의 20년을 살았어요. 경비원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집은 이제 김소영 여사의 소유입니다. 여기에 선우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우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그를 그녀의 삶에서 지웠다는 것을 이해했다. 단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소유권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다. 선우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깔끔한 셔츠도 화려함도 없었다. 그저 어두운 눈, 휘청거리는 걸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눈빛의 한 남자였다. 박순자는 김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석에 앉았다. 그녀는 화려한 실크 옷을 입지 않았다. 단지 갈색의 단정한 한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법정 전체를 침묵으로 가득 채웠다. 판사가 고발장을 읽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각 명예훼손 행위, 각 허위 발언, 선우가 냉혈한 어머니의 피해자라는 명목으로 사용자들에게서 받은 각 금액. 모든 것이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오디오 녹음, 스크린샷, 이체 문서,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 선우의 변호사는 피고가 아내가 떠난 시간 동안 정신적 문제가 있었고 일이 어려웠으며 감정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박순자는 단지 조용히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단지 한때 모든 믿음을 걸었다가 끝까지 배신당한 사람의 냉담함만이 있었다. 저는 그를 평생을 바쳐 키웠고 사회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은혜를 갚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이용해 비열한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모욕했습니다. 법원은 선우의 패소를 선고했다. 그는 명예훼손 배상금을 지불하고 모든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어떤 형태의 공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했다. 그가 팔아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옛집은 공식적으로 소유권이 박탈되었다. 선우는 박순자 이름으로 된 어떤 자산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현재 수입에 비해 너무 큰 배상금 때문에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다. 선우의 아내 수지는 이 모든 몰락을 지켜본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도시를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당신은 결코 성장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진실함 대신 연민을 선택했고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선우는 한때 불쌍한 아들로 추앙받던 사람에서 이제 배신의 상징이 되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는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었다.
박순자는 재판 후에도 언론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하나의 성명만 발표했다.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지만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모든 유대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랑을 도박의 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의 3월, 햇빛이 서울 한강에 쏟아져 마치 꿀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부드러운 바람이 유연한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고 도로 가장자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평화로운 아침에 각 호흡을 천천히 쓰다듬는 듯했다. 호수가 가까운 작은 주택단지에서 오래된 나무와 은은한 울타리 뒤로 박순자의 집이 그 고요한 하늘 아래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폭풍 후의 그녀의 삶처럼. 이 아침 박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알람 시계도 부르는 소리도 없이 단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나무 바닥에 비치고 충실한 가정부 이미영이 부엌 한쪽에서 내리는 갓볶은 커피 향기와 어우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시장에 일찍 가거나 과거처럼 버스를 타고 아들에게 돈을 보내러 갈 필요가 없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림 이젤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완성되지 않은 그림은 단지 물의 윤곽, 반쯤 완성된 연꽃, 작은 다리를 보여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붓을 들고 하늘에 약간의 파란색을 더했다가 멈췄다. 그녀는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완전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것처럼. 박순자는 한때 행복이란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매일 식사마다 자신을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은 후 그녀는 어떤 호칭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희생에 여성을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날들을 통과했다. 한때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고 참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을 뿐. 재판에서 이긴 후 그녀는 선우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방문하지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에 대해 묻지도 수진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바닥났고 신뢰가 깨졌으며 관용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매일은 이제 단순하면서도 자유로웠다. 아침에는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뒷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때로는 트리시의 음악을 듣고 때로는 호수 옆에 조용히 앉아 노란 불빛이 물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집 안의 물건들은 모두 소박했다. 쾌칠한 나무 탓상, 작은 책장, 그녀가 직접 고른 도자기 램프 몇 개, 그리고 아들의 얼굴도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도 없는 사진들. 오직 그녀만이 있었다. 다양한 나이에서의 그녀, 20대의 그녀, 일하는 그녀, 요리하는 그녀, 웃는 그녀, 지친 그녀, 그리고 이제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그녀. 단지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김소영 예술가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한때 은퇴한 유명한 화가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은퇴하여 귀국한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의 어머니였는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처음으로 그녀는 어떤 호칭도 없이 살 수 있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순자 또는 김소영, 자신을 위해 사는 한 여자. 때때로 그녀는 여전히 광화문구 시장을 거닐며 국화 한 다발을 사서 식탁 한가운데 꽂아두었다. 이미영은 종종 농담을 했다. 어머니는 항상 시 속에 사는 것 같다고. 그녀는 그저 미소 지었다. 가볍게,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게. 단지 그녀가 여전히 평화로운 아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한때 그녀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세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원한을 품지 않았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사과하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이 어딘가에서 이해하기를 바랐다. 만약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무릎을 꿇고 빌어도 결코 다시 얻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루의 끝에 한강에 불이 켜질 때 그녀는 작은 향을 피웠다.
돌아가신 남편과 친아들의 사진이 있는 제단 앞에서 그녀는 기도하지 않았다. 단지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일찍 떠났어요. 저는 선우가 보상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교훈이었네요. 저는 이제 배웠어요. 남은 생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제 삶을 대신 쓰게 하지 않을 거예요. 향은 천천히 타들어갔고 부드러운 향기를 내뿜었다. 서늘한 밤바람과 섞여들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결국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누구든 쫓기를 멈출 때 찾아오는 것처럼. 나는 가족관계에 관한 수백 개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말해왔다. 하지만 아마도 박순자의 여정은 나를 가장 오래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부자여서도 아니고 관객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판세 역전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내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많은 이들이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해도 한계가 있다. 박순자는 미워하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상처로부터 물러나 남은 생을 평화롭게 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20년 동안 그녀가 보호하고 양육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거짓말했을 때 그녀는 눈물로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존엄성 있는 침묵과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사용했다. 나는 많은 부모들이 종종 자신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한한 희생의 기계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잃을 만큼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하지만 박순자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사랑이 자신을 가두는 선고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어야 한다. 아무도 부모로서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바닥까지 소진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특히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내게 용서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떠나는 것이 불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좋은 부분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순자처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떠나시겠습니까?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이야기들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유튜브 채널 따뜻한 마음의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계속해서 함께 각 삶의 조각에서 아름다운 구석을 찾는 여정을 이어가요. 때로는 딱 맞는 순간의 한 이야기만으로도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이 어머니를 쫓아낸 후 숨겨진 유산의 비밀. 차가운 겨울밤, 한 노부인이 낡은 캐리어를 끌고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다.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짐이라고 생각했고 가난한 노모가 자식에게 의존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불과 몇 주 후 바로 그 노부인이 그 가족을 집 없는 신세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배은망덕의 대가는 무엇일까?